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가운택입니다. 저 간단한 이력이고요. 이 책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하여튼 한국 정치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게 이제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김상배 교수님이 숫자가 작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이야기하기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이내로 한 7시 반 정도까지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쓰는 이 그림인데요. 이 두 장이 같은 장소입니다. 그죠? 같은 저쪽에 중앙청 그림 보이시죠? 그죠? 저기 보니까 이게 광화문, 하나는 전쟁 직후의 모습이고, 하나 이제 지금입니다. 두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의 타이밍이 7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장의 사진을 다 보신 분이 있어요. 여전히 살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우리가 변해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일정한 이 혼란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럼 요즘에 잘 나가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캐던 보셨어요? 네, 저는 재밌어서 2번 봤습니다. 제가 영화 2번 본 거는 거의 이게 처음 아닐까 싶은데. 2번 봤고, 이게 블랙핑크는 제가 하는 게 영국의 웸블리라는 그 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옛날에 퀸 공연하고 이런 걸로 아실 텐데, 웸블리는 아무나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 낸다고 다 빌려주는 곳이 아닌데, 블랙핑크는 웸블리 공연했을 때 다 만석이기도 했고, BBC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힘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졌고, 방사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앞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도 제가 그걸 썼는데, 제가 방사는 요즘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초등학교 출신들은 없으시죠?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시죠? 제가 국민학교 때 6.25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탱크가 한 대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고 신기하고, 탱크가 없었다고? 탱크가 없는데 전쟁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북한에는 소련 제 탱크 한 200여 대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한 대,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파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발전도 있지만 이거 보면 상당히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먼저 봤던 나라에서 먼저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금융 규모의 한 5조 6천억 원 정도가 지금 ODA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 거죠.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정치는 어떠냐? 딴 거 다 좋은데 정치는 그동안 잘했냐, 정치.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완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즘에 좀 문제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됐습니다. 우리가 87년에 민주화가 됐는데, 매우 흥미롭게, 제가 이 준비한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7시 반 안 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87년에 민주화가 됐는데,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보다 한 10년쯤 먼저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서유럽권 국가들 중에 80년대까지 70년대까지 민주화가 안 됐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 프랑코 총통 기억하시죠? 그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 세 나라는 권위주의 체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민주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이 민주화가 되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 문화적으로 비슷한 곳에 충격이 갑니다. 이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작년에 남미 갔었는데, 언어도 스페인 언어지만 문화권이 이제 그쪽이라서 이쪽 이베리아 반도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남미에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남미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페루, 칠레 뭐 다 그 무렵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아로 건너왔을 때도 그것도 또 재밌게 문화적으로 제일 비슷한 필리핀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스 쫓겨나고 스페인 식민지였잖아요, 필리핀한테. 그래서 필리핀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국도 민주화되고 대만도 계엄령 해제하고, 그러니까 장개석이 대만 섬으로 쫓겨나온 이후로부터 계속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됐던 게 그때 해제가 됐고요. 우리나라도 87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민주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뒤에 이제 동구와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없어지면서 넬슨 만델라로 상징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한 몇십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였는데 제3의 물결, The Third Wave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third니까 뭐 first, secon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first wave는 이제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매우 소수에게만 정치적 권력이 주어져 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참정권이 늘어나가게 된 단계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산이 있는 남성, 그 다음에 재산이 없더라도 뭐 일정한 나이가 되는 남성, 그 다음에 여성들까지 확대되어 나가는 이 과정이 이제 퍼스트 웨이브고, 세컨드 웨이브는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된 거죠.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국가가 돼서 그 식민지에 있는 주민들은 정치적인 권한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독립국가가 되면서 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 것. 그게 이제 세컨드 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컨드 웨이브를 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1942년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11개 나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1개 나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2015년이 되면 125개의 나라로 늘어나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은 이제 역사의 종언, The End of History, 이제는 끝났다. 같은 체제로 다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굉장히 장밋빛 환상이 있었던 시절인데 요즘 보면 추락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추락한 나라들이 많아서 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디모크래틱 백슬라이딩, 민주주의 후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디모크래틱 백슬라이딩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지금 자유롭지 않죠. 미국도 특히 의사당 습격 같은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태국은 이제 이 친구가 새로 제3당을 만들어가지고 선거에서 1등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왕과 관련된 헌재를 통해가지고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군부 지배 체제고요, 태국은. 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잘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로 잘 나가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3의 물결을 탄 나라들이 다 후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게 23년 말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매년 하게 되는 이 자료입니다. 이게 전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선거, 그다음에 정부의 작동, 그다음에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그다음에 시민 자유, 이런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평균이 8보다 높아야 됩니다. 8.0까지는 아니고 8보다 큰 점수가 되면 그건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가 됩니다. 그럼 8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결점 있는 민주주의가 되고, 그거보다 더 낮으면 이게 권위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좀 애매한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는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비민주적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67개국 중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22, 23, 24나라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24나라만이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24개 중에 대부분 다 오래된 민주주의가 많고, 우리 같은 이런 신생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 풀 디모크라시로 들어갔던 나라는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동안 잘 버텨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2006년부터 쭉 보시면 뭐 가끔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8보다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백슬라이딩이 계속 많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는 한국은 비교적 건강하게 잘 버텨왔다. 이게 근데 과거형입니다. 이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그건데 보통 이게 12월 말쯤 나오거든요. 12월 한 25일, 뭐 크리스마스 좀 지나면 그 전후나 그쯤 나오는데 24년께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짐작은 발표하려고 다 해놨는데 윤석열이 사고 치는 바람에 한국 거 다시 점수 다시 매기고 전체 하느라고 좀 늦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때는 이제 10등이나 떨어졌죠. 결점 있는 민주주의를 아예 떨어졌죠. 그죠? 이제는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군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곧 나올 텐데요. 12월 달에. 이번에도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근데 특히 보시면 선거 관련된 거는 9.58 굉장히 높거든요. 점수가. 그래서 제일 낮은 점수가 보면 정치 문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치 문화가 뭐냐면 분열과 대립이 심하고 분열과 대립이 제도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로 보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한 30여 분 동안 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길게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데 짧게 줄여서는 건 굉장히 힘든데 한 30분 내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의 민주화, 일단 그동안은 잘 됐단 말이죠. 그럼 그동안 잘 된 게 좋은 평가로 이어졌는데 뭔가 그동안 잘 됐던 게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왜 잘 됐고 어떤 이유로 잘 됐는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될까? 이제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제3의 물결 그걸 쓴 사람이 이제 요 세 가지로 이제 방법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제 위로부터의 민주화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화시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만에서 대만의 그 장경국 총통이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주화를 시킨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민주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렀고요. 아래로부터 민주화는 말 그대로 이제 밑에서 민중봉기 같은 게 나서 엎어버리게 되는 걸 이제 아래로부터 민주화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야말로 교체가 되는 거죠. 리플레이스먼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라와서 엎어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타협을 통한 민주화. 이거는 이제 어떤 하나의 힘이 다른 하나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개혁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위주의 체제가 자발적으로 민주화의 문을 열어주는 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엎어버리는 체제도 아니고,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만나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타협이 안 통한데 이게 트랜스플레이스먼트라고 불렀는데, 한국의 경우는 이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힘이, 그게 6.29 선언이 바로 이 트랜스플레이스먼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권력층이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타협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게 한국의 민주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통한 민주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보게 되면 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승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은 있었는데 승자는 없이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바꾸자. 거기에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내용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선제 하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의 규칙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여전히 둘 다 건재하고 이 두 세력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간 거죠. 게임의 규칙만 바꿔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한국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 거는 이 약속이나 타협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형태의 민주화 방식으로 넘어왔지만 그 이후는 오히려 잘 해왔던 거죠. 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왜 안 됐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단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후에 3기, 그러니까 특히,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분들이 그 민주화 이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 때 이루어졌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크게 체제가 위협을 받거나 불안정해지거나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없이 넘어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신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만, 대립만 지금 남게 된 거죠. 자, 노태우 때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보면요. 뭐,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뒷이야기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우리가, 이러저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만 전환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 이런 업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우리 분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북방정책 얘기하지만 북방정책으로 당시 40몇 개 나라랑 추가로 새로이 수교를 했습니다. 이때 46개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40몇 개 나라인데 대부분이 다 공산 국가들하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외교적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던 거죠. 88 올림픽도 굉장히, 여기 있는 거 좀 북방정책 말고도 뭐 인천공항, KTX,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 이거 다 노태우 때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8 올림픽이 또 크게, 요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갈게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했습니다. 88 올림픽 이전에 84년 올림픽은 어딘지 아세요? 80년은 어딘지 아세요? 모스크바. 혹시 76년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72년도 아세요, 혹시? 미네. 대단하신데요? 근데 72년부터 84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올림픽이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72년에 검은 9월달 사건이 나서 이스라엘 한 게 그 72년이고요. 76년이 몬트리올이었는데 그때 남아공이 그 인종차별 정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민주화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남아공하고 경계를 갖거나 거기랑 뭐 거래를 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관계를 끊었습니다. 근데 당시 뉴질랜드가 남아공이랑 이제 럭비 경기를 한 거죠. 두 나라 다 럭비에 아주 진심인 나라들입니다. 그 둘이 이제 친선 경기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공하고 했던 저 뉴질랜드를 올림픽에 부르지 말라고 한 거죠.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 불참했습니다. 76년은. 80년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간 침공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이 레이건이 주도했겠죠. 주도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의 선수들을 다 불참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80년이. 그리고 84년은 LA에서 했으니까 소련이 보복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동구권 국가들이 또 안 갔습니다. 그리고 88년에 한국에서 했는데 이게 분단 국가고 외교 관계가 절반밖에 없는 이런 데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올림픽을 누가 신청했는지 아세요? 한국의 88년 올림픽. 정주영 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된, 요거 조금만 더 여담 이야기 할게요. 이제 박정규라고 있었잖아요. 경호실장 했던 박정규 씨가 그 유경수 여사 그 피습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책임지고 경호실장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물러나고 나서 뭘 했냐면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했어요. 그 양반 별명이 피스톨 박이잖아. 어차피 쏘는 거.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했는데 79년 초에 대한사격연맹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태능에서 한 거예요. 태능 사격장에서. 근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규가 이제 박 대통령 만나러 가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해봤는데 괜찮더라, 좋더라. 우리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점프력인데 사격 대회, 세계 사격 대회를 한 번을 하고 나서 이 양반이 올림픽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시라든지 경제 관료들은 다 반대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논리 끝에 박 대통령이 10월 달에 79년 10월에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되고 나서는 모르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전두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IO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니네 뭐 신청서 냈던데 할 거야? 뭐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나 경제 관료들에서는 비용 때문에 많은 그 부담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이 했고, 근데 그거를 많이 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재용 회장입니다. 정재용 회장이 민간부분 부회장인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민간부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양반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유치만 하면 되지, 비용 내가 책임진다.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주영 머리에서 나왔던 방식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분양을 하고, 다만 분양하고 난 다음에는 선수촌과 기자촌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입주를 시키면 된다가 정주영 회장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안 들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는 그 우리 잠실에 가면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다 그렇게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올림픽 경기에 이게 전범이 됐습니다. 다 이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올림픽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은 경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던 시기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가 몰락해서 정말 가판대에 빵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성공을 많이 했는데, 어떤 경기가 한국을 알리는데 가장 많이 효과적이었을까요?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데. 태권도나 뭐 양궁이나 이런 것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달라졌다는 거 보여주려면 숨길 수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마라톤이죠. 마라톤 한 3시간 가까이 중계를 하는데, 뭐 지금은 드론 띄우겠지만 그때는 헬기도 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잠실에 주경기장을 짓고, 마라톤 코스가 주경기장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시는 88 올림픽 도로를 그때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게 마라톤 코스로 이제 활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마라톤 코스로 와서 강부로 올라갔다가 다시 88을 해서 주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게 88년에 올림픽 코스, 마라톤 코스.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이제, 특히 이제 북방 정책에 큰 도움을 많이 줬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카리스마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난 리더십을 원했고,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를 우리가 물태우라고 불렀는데, 이거 군인 아니에요. 군인이고, 광주는 뭐, 노태우는 광주는 상관없습니다만, 12.12는 저 파주에 있는 구사단 끌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어쨌든 본인은 자기의 지금의 이 시대적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는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보시는 대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사진 보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굉장히 많은 개그 콘서트에서 정치 풍자 코미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태우 후보 때 KBS를 찾아가서 개그 콘서트 거기 찾아가가지고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죠. 지금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 뭐 잘못하게 되면 거덜나지 않습니까? 훨씬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이런 거 못합니다. 지금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훨씬 더 사실은 우리가 편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여소야대였습니다. 여소야대였는데, 특히 이제 뭐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이 당시 이제 우리 학교 저희들 은사하신 이용구 선생님이 이때 이제 통일 장관으로 가 계셨는데, 이제 연구 장관을 부르죠. 불러서
이제 영원히 했던 게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건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나는 됐으니까 새 야당 총재를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갖고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용구 장관이 그걸 들고 김대중도 만나고 김영삼도 만나고 김정필도 만나서 의견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이슈라는 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되지만 이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다 이미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7번입니다. 7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꽤 많이 한 편이죠. 꽤 많이 한 편인데 신문에는 다 뭐지만 윤석열 거부권 많았을 때 거부권 행사 횟수만 7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7번 중에 3개의 중요한 정치적인 법안은 거부권 이후에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논의를 거쳐서.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이 3개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법안들이거든요. 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됐던 법안들인데 여야 합의가 마지막까지 안 된 거예요. 잘 한두 가지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당은 통과시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치랑은 여소야대라고 다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영삼 대통령은 이건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신생 국가들이 겪게 되는 민주화 이후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타협에 의한 민주화로 가게 되면 특히 어려운 문제가 이제 과거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거를 토처로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토처럼 이제 고문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고문하거나 뭐 내 가족을 고문하거나 혹은 내 친구를 힘들게 하거나 이랬던 그 과거 시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보하면서 잘 살더라. 그러면 이제 뭔가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또 하나는 이제 프레토리안 프로블럼은 이제 군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매우 정치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는 이 군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아주 정광석화처럼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취임 직후인데요. 2월 25일, 그러니까 9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고 3월 9일일 겁니다. 아마 3월 9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채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이제 전격적으로 3월 8일이군요. 3월 8일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 서원수 기무사령관을 이제 전격적으로 해임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국방부장관이 권영희 장관이었는데, 권영희 장관을 불러다가 이제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고, 육군 참모총장 김진영, 기무사령관 서원수 해임. 이 장관이 한동안 멍했다는 거죠. 너무 놀래서. 그래서 후임자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오전이 끝났다는 거죠. 와이스 때는 그런 회의를 다 아침 7시에 주로 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 점심 때는 칼국수밖에 안 주고 이랬던 바에. 그리고 하여튼 이래서 여기에 이제 정리가 많이 됐고, 임기 초반에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임기 초라는 게. 이때 가장 자기의 색깔에 맞는 정책을 상징적인 정책을 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문민이라는 게 물론 61년 5.16 이후에 최초로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에서 문민은 맞지만 그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문민 지도자가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문민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작업을 해서 이건 잘 끝났고요. 하나회 건도 저도 서빙고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이제 아침에 이런 문서가 이렇게 우편함이랑 자동차 와이퍼 앞에 이렇게 딱 그쪽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몇 기 누구. 이게. 그래서 이제 기무사에서 수고해 갔는데 이게 하나의 명단이었고요. 이게 이제 일반 언론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색출 작업이 벌어졌고,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일종의 파벌 조직이겠죠. 파벌 조직이 이때 이제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나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럼 뭐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과거사나 이런 데 대한 정리를 하고 잘못된 거에서 심판을 하지만 그게 정치적인 선언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준에 있지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2년여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9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1,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당선자 발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당선자가 된 김대중 당선자가 그 다음날 청와대로 김영삼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선 인사도 하고, 뭐, 향후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둘이 결정한 게, 둘을 내보내자를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돼요. 이만큼 충분히 정치적으로 벌을 받았다는 거죠. 쟤는 뭐, 그랬으면 털자. 그래서 이때 내보냈습니다. 이게 박근혜, 이명박 한 4년 몇 개월, 4년 6개월인가 그 정도 있었던 거죠.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보면 좀 크게 보이는 리더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김대중인데 요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사회든 이렇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소수파하고 뭔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으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호남이 사실은 경제개발 단계에서 소외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의 푸대접론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6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부 축으로 이게 이제 도시들이 다 생겨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부산, 마산, 포항, 울산, 대구, 구미, 창원 다 경부 축에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경인 축. 그러니까 호남이 소외돼서 그런 소외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호남 출신 첫 대통령이 됐고요. 이거보다 이제 사실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즘 보면. 그러니까 DJ가 뭐 자기가 몇 차례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에 죽을 뻔했던 것들은 박정희 정권 때 동경에서 납치되어 오는 거죠. 동경에서 납치되어 와서 대한해협 중간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다리에다가 돌을 메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 살고 싶다. 그래서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어먹혀도 상반신만으로도 살고 싶다라고 그때 했다. 여기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두환 때 이제 5.17 나오고 난 다음에 전두환에 의해서 이제 광주 항쟁의 주동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이걸 받게 됩니다. 이제 내란죄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 대법원에서 재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 회고를 읽으면서 인간 김대중의 진면목 같은 게 느껴져서 좀 짠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 그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 내란이란 게 또 그런 거니까 나한테 무죄가 내려질 리는 없으니까 결국 나는 사형 아니면 무기다 이거죠.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차마 재판관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입술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튀어나오면 무잖아요. 그죠? 입술이 튀어나오면 나는 살고, 입술이 찢어지면 나는 죽는다. 사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입술이 나오면 찢어지면 죽었다. 재판관의 입이 찢어졌다. 김대중 사형.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는 그걸 다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을 했었는데, 전두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영삼과 사면복권에 합의도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전직 대통령들과의 자리를 한 10여 차례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전두환은 와서 또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대접도 잘 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J 죽기 전에 병원에 있었을 때 전두환이 뭐 문안을 가죠. 문안 가고 기자들한테도 이때 너무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상암동 가시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여기 보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설립했다고 봐도 됩니다. 세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권노갑이 불렀다는 거죠. 권노갑실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회장은 신현학 씨가 하고 내가 명예회장은 할 테니까 자네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부회장을 맡아라. 이렇게 해서 재정적 지원까지 가게 됐고 이게 이때 갔습니다. 이때 지지자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박정희한테 저것까지 해주냐고. 박정희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민주주의가 잘 되어왔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의 사실은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에 의한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쉽거든요.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깨거나 뭐 그 내부에서 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아마 불안정해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뭔가 이 두 서로 다른 체제를 넘어가게 만드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넘어왔더니 뭐 큰 바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나가기 힘든 군 문제나 과거사 문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장애물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통합과 화해로 다져낸 거는 이제 DJ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 위에 사실 한국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배려, 공존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이제 적대적인 감정으로 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같은 형태의 정치가 나타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시기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 매우 나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안 좋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자기 책 이름 뭐더라? 문 대통령이 쓴 책 중에 대통령 되기 전에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서를 지갑에 놓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고 나서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복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계속 적폐청산을 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게 요 다부터 보겠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쌓인 패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 제가 영어로 해놨습니다. 저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적폐청산을 영어로 번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eep-rooted evil campaign. Eradicating deep-rooted evil campaign. 그러니까 저기는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적폐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서 담겨져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악을 제거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치의 세계에서 상대방이 악이 되면 그러면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악은 선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악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공존의 정치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타협도 할 수 없죠. 악하고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선과 악으로 대립이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어느 한쪽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포퓰리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포퓰리즘이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엘리트, 그러니까 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수한 피플. 이게 왜냐면 포퓰리즘은 게 피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일단 1차적입니다. 그 구도 속에서 대립적인 각이 나오고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와 그들을 이제 구분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버전으로는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불법 이민자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 유럽 같으면 마찬가지로 이슬람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민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나뉘게 됐습니다. 저들은 악, 그러니까 우리는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양극적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게 됐던 거고요. 적폐청산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분열은 일어나게 됐고 조국 사태가 그 별 대단치도 않은 일인데 사회가 두 쪽이 났던 게 니네는 우리 보고 악이라고 그랬는데 니네 똑같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장 교수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정치적 기초로서의 민주화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 간의 협약, 타협을 했던 거죠. 타협의 부정과 해체를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최영임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온 게 이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했던 조사, 퓨 리서치라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뭐 연구소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게 2022년 3월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데요. 이때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랑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갈등을 느끼느냐, 이런 거죠.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9개 나라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 말년에 한국에서는 저 파란색이 매우 강하게 느낀다는 얘기. 49%가 매우 강하게 느낀다. 그 또 다른 41%는 강하게 느낀다. 합치면 90%가 나랑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하다, 갈등을 느낀다. 이게 90%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 더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훨씬 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미국보다 더 앞서 있는 거죠. 19개 나라 합치게 되면 한 60%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뭐 거의 압도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분열이 돼서 갈등도 쉽지 않은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지을 때 지지자들 반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화해하고 가야 된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나보다 더 탄압받거나 죽을 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면 김대중 리더십에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거기 있던 지도부들한테 해줬던 이야기인데, 소생의식 이런 거는 더 잘 알지만, 요 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이란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정치나 뭘 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리더십이 뭐냐? 국민의 손을 잡고 반걸음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리더가 요즘엔 뒤따라가고 있죠. 강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대로 쫓아가는 게 그건 리더가 아니죠. 영어의 정의상 리더라고는 끌고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 그러지, 누가 뭐라 그런 데서 그 말 듣고 쫓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DJ가 말한 거에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걸음이면 몸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근데 DJ가 말한 거는 반 걸음만 앞서가자는 거예요. 그 반 걸음은 그 지지자들이든 국민이든 누구든 걸쳐 있습니다. 절반은 걸쳐 있고 절반은 앞장서 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손을 잡고 앞서가라 이러면 이게 어쨌든 끌려오는 거죠. 막 끌고 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반걸음 앞서가면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리더는 어쨌든 앞장서서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강성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혹해서 쫓아가는 리더십은 사실은 리더라고, 제대로 된 리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정보화는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된 이야기만 한 5분여 걸쳐서 좀 짧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해졌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나서 아까 우리 퓨 리서치 결과를 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갈등을 느끼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분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복수혈전처럼 이제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같은 거죠. 이낙연이 싸움을 잘할까, 이재명이 싸움을 잘할까. 누가 봐도 이재명이 싸움을 더 잘할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보수에서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누굴 시키지 이러고 있던 터에 갑자기 윤석열이 문재인을 들이받은 거죠. 잘 싸우는데?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보수에서 윤석열 되게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잡아넣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문재인 쳐받는 걸 보고, 저거 쓸만하다. 적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뽑은 거는 사실은 그 위에 우리 편의 승리만 온 거죠. 이 사람들은 특히 단체장 경험이라도 있지만 완전한 정치적 아웃사이더 아니에요. 다
단 한 번도 정치 관련된 일을 해보지 못한.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검증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편을 위해서 잘 싸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안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 위에 결국 선거가 됐는데 분열된 만큼의 결과가 나온 거죠. 저기 보시는 대로 48.56 대 47.83. 정말 사회가 완전히 쪼개졌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또 결과가 중요한 게 0.73%라는 거는 승패는 낮지만 저거의 정치적 의미는 무승부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승자는 무승부라면 결국 절반의 국민은 나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만약에 DJ든 YS든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향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게 통합의 메시지가 되고 그게 자기 기반을 넓히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 그걸 안 했던 거죠. 윤석열은 그냥 다 내가 승자 독식, 내가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런 정치가 이제 이어지면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또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갈등의 핵심은 이 윤석열의 리더로서의 그 통합의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이 일단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당도 역시 똑같습니다. 야당도 별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탄핵 소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법안 처리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삭감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예를 들면 야당이 옛날에는 뭐 우리 여소야대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때가 여소야대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 야당이 다수석을 가졌던 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 갔죠. 과거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인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 인사에 대한 거라면 야당이 그동안 했던 거는 인사청문회를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저 인사에 뭐 부도덕함이든 무능함이든 이걸 부각시키는 게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나가는 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몇 차례 통과가 됐었죠. 김두관도 그렇고, 임동원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 같은 분들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대통령이 다 그만두게 했는데, 사실은 현행 헌법상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안 시켜도 됩니다. 근데 이제 김대중 노무현은 어쨌든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임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대충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탄핵까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거죠. 아무리 그 기간 동안은 직위 정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이건 아주 효과적이거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탄핵도 뭐 판사, 뭐 검사, 뭐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 안 했던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법안 통과도 저는 이제 여기 그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보면 뭐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정치적인, 정무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류의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면 25만 원 지급 법안이나 양국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야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럼 뭐 야당이 뭐 왜 하면 안 돼? 야당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당은 어떤 짓을 해서 뭘 하든 생색은 낼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만약에 부작용이 있거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정책적 실패가 생겨나더라도 그게 야당의 잘못은 아닙니다. 결국 그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게 되는 거죠. 옛날엔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건 집권하고 나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예산안 같은 경우도 대체로 예산안의 처리를 보면 그동안의 예산안 처리는 대체로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이 관심 갖는 그런 특정 정책, 뭐 4대 강이든 뭐 아니면 뭐 대왕거래든 대통령이 띄웠다고 하면 일단 그걸 중심으로 막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요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죠. 여야 간에 삭감하고 그 대신 큰 틀에서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과 살림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서 되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동안 관행했죠. 혹은 최대한 늦춘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과의 이제 교환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번처럼 단독 처리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뭐 이런 거 뭐 삭감하고 영원으로 삭감하고 이런 거는 없었죠. 그럼 뭐 우리가 뭐 야당이 불법을 저질렀나? 불법 저지른 거 없습니다. 다 갖고 있는 주어져 있는 법안에 주어져 있는 그 법 내에서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야당들은 법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제가 심각하다고 이 문제를 특히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봐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뭔가 개과천선해가지고 다수당이 됐다. 그래서 160석을 단독으로 얻었다. 그럼 똑같이 할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안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자제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선을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뭐 120석이든 뭐 작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힘들어요? 또 대통령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 또 대통령이 뭐 또 군인 부를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또 불러올 수 있는 매우 나쁜 관행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소야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많이들 읽은 책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재밌으니까 뭐 번역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굉장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썼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비교 정치하면서 남미라든지 다른 나라들 왜 니네는 똑같이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니네는 그렇게 민주주의를 못해? 우리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트럼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다가 미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거죠. 봤더니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헌법을 잘 만들어 놓긴 했다. 미국의 헌법 만든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이 봤더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거죠. 두 가지 규범이라는 거죠. 그거는 법에 없는 성문화되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규범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규범이란 뭐냐면 하나는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거죠.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정당한 걸로 해두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선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고 그게 그동안에 한국의 야당들이 여소야대에서도 지켜왔던 규범들이라는 거죠. 그게 지난 국회 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두 개가 다 무너졌어요. 서로 관용, 뮤추얼 톨러런스, 상대방에 대한 관용, 이해 이거 없죠. 그냥 적이죠. 그리고 더더욱 힘을 발휘할 때 제도적인 자제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아주 소프트 가드레일, 이걸 막아주는 가드레일, 길을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살짝 막아주는 소프트 가드레일로 그동안 작용을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죠, 미국도. 근데 한국은 더 요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인 거죠. 이게 지나간 일이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재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요즘에 이제 어디 가든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요즘에 좀 걱정스러운 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착자로서 뭐 여야 뭐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제가 이걸 두려워하냐면 이게 아까 백슬라이딩 이야기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백슬라이딩한 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멕시코 교수가 쓴 거기에 나오는 건데 처음에 보면 첫 번째가 공격하는 거죠. 어택을 하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공격 첫 번째. 두 번째는 판사 내쫓기.
조이대 나가라, 뭐 비슷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편으로 채우기. 이게 동구 국가, 그러니까 멕시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뭐 특히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백슬라이딩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사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우리 편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코트 패킹이라고 부르고요. 코트 커빙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 이거 바로 대표적인 코트 커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성사되지 않고 어쨌든 지금은 버텨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저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뭐 이런 나라들하고 똑같은 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조이대가 잘하고 잘못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라고 하는 제도적 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유지시켜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모이게 되면 이게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신체적 자유나 개인의 재산에 위험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뭐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죠. 힘을 나눠줘야 되고 그 힘끼리의 견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균형,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미국 헌법에 그리고 많은 민주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헌법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그러니까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이 사람들이 모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책인데 그 되게 유명한 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심은 반드시 다른 야심에 의해서 서로 부딪혀서 상쇄돼야 된다. 그죠? Ambition must be made to counteract ambition.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천사라면 정부가 필요 없고 천사가 정부를 다스린다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앰비션은 앰비션에 의해서 또 다른 야심에 의해서 이렇게 상쇄된다. 그래서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민주당이 하는 것들은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된 극단적인 형태의 반민주적인 것들은 일단 넘어왔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같은 거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뭐라고 공격하는 거죠. 아까 어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하자는 거. 이거 우회하자는 거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법관 늘리자. 대법관 늘리면 결국 우리 편 씹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대로 헝가리 비토르 오르반이 아주 유명한 독재자가 됐는데 이 사람의 당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판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럼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빈자리에 우리 편 다 꽂은 거죠.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이 정년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대법원과 야당과 합의가 된 형태로 끌고 나간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건 필요해서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사안을 끌고 나가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쨌든 이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릴 이야기는 좀 많은데 어쨌든 지금 별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제 곧 한 달 뒤면 이제 12월 3일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최악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와 정치적 위기는 우리가 넘어섰는데 지금 우리가 아주 안정적인 형태로 다시 되돌아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성현 아까 봤던 그 평가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다시 풀 디모크라시라는 평가를 받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다행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막 지르기 조금 어려운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용산하고 당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은 있어서 이게 뭔가 내부적으로 긴밀한 코디네이트 돼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깨어있는 눈으로 좀 보지 않으면
별로 또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나중에 이제 역할 하시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뭐 좋은 민주주의로 가야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